태상그룹의 심장부 1층 로비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권위와 세련된 부유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거대한 공간을 비췄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태양처럼 빛을 쏟아냈다.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정제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조심스러워 마치 거대한 성전과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성전의 중심에는 살아있는 신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해외에서 온 중요한 투자자들에게 그룹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며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행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의 뒤를 따랐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강태준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견고한 왕국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유산이 이 대리석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에 불협화음이 끼어들듯 로비의 정적을 깨는 작은 소란이 일었다. 보안 직원들이 잠시 당황하는 사이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3명의 작은 아이들이 그들의 저지선을 뚫고 달려 들어왔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투자단 앞에서 걸음을 멈춘 강태준 회장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로비 전체를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아이들의 작은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작은 생명체들에게로 쏠렸다.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절박함이 뒤섞인 눈으로 아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 강철의 제왕을 올려다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짧은 순간 아이들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로비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할아버님,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할아버님이라는 단어가 강태준의 뇌리에 총알처럼 박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순간 자신이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어떤 미친 자들이 꾸민 수작인가? 경쟁사에서 보낸 첩자인가? 아니면 돈을 노린 비열한 사기꾼들의 소행인가?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보안팀장에게 턱짓을 했다. 당장 저것들을 치우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다. 보안요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다른 아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엄마가, 서유미 엄마가 너무 아파요. 제발요. 서유미. 그 이름은 강태준의 기억 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봉인해 두었던 망령이었다. 6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냈다고 믿었던 과거의 잔재. 그는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나는 것은 돈이 든 가방을 앞에 두고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던 오만하리만치 맑고 곧았던 눈빛뿐이었다. 그는 다시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처음에는 분노와 모욕감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고집스러운 턱선, 맑은 눈망울. 하지만 그 위에 겹쳐진 것은 명백히 자신의 아들 강지훈의 얼굴이었다.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울 수 없는 낙인. 하나도 아니고 셋. 3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얼굴로 자신을 할아버님이라 부르며 죽어가는 어미를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강태준은 평생을 감정의 동요 없이 살아왔다. 슬픔, 기쁨, 분노 같은 것들은 나약한 자들의 사치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 6년 전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태상그룹의 완벽한 후계 구도를 위해 사소한 장애물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유미라는 여자에게
거에게 돈을 쥐어주며 뱃속에 아이를 지우고 영원히 사라지라고 명령했다.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당연히 그 여자가 아이를 지웠을 것이라고 돈을 받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그의 모든 확신과 통제력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도 아닌 셋을 낳아 길렀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의 완벽한 세계의 중심에 그 증거들을 들이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애원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계획된 복수이자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그의 귀를 때렸다. 저 아이들, 회장님 손주라는데 정말인가? 얼굴이 강지훈 전무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통역색에 무언가 묻고 있었고 몇몇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들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에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권위의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미천한 계집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뒤흔들려 하다니.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냉정해지는 남자.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하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결단력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 실장. 그의 부름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실장 최영환이 한 걸음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강태준은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명령했다. 저 아이들을 당장 내 집무실로 데려가. 외부와는 어떤 접촉도 허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단속해. 오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그게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의 말에는 피비린내 나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얼음물이 끼얹어진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집어넣었고 직원들은 서둘러 자기 자리로 흩어졌다. 최 실장은 즉시 경호원들에게 눈짓했고 건장한 사내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붙잡았지만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다.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강태준을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할아버님, 엄마를... 강태준은 그 눈빛을 외면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어진 얼굴로 투자자들에게 돌아섰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일이 생겨서 오늘 미팅은 이만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이 이후 일정을 다시 조율해 드릴 겁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악수를 나누고 그들을 배웅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위험 있었기에 사람들은 방금 전의 소란이 마치 한편의 연극이었던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로비에 다시 정막이 찾아오자 강태준은 비로소 가면을 벗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이들이 사라진 복도 끝을 노려보았다. 6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과거는 죽지 않고 더 끔찍한 모습으로 그의 발목을 잡기 위해 돌아왔다. 그의 견고했던 세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전조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그의 마음은 청일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이제 저 작은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강태준 회장을 태운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숫자가 새겨진 층계 표시등만이 부드럽게 바뀌며 움직임을 알릴 뿐이었다. 닫힌 공간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 강태준은 방금 전 로비에서 벌어진 아수라장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지우려 할수록 새 아이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얼굴 위로 6년 전 자신이 직접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한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기억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그의 의지를 비웃으며 찾아왔다. 6년 전 봄대학 캠퍼스는 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시절이었다. 그의 아들 강지우는 태상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꿈 많은 건축학도였다. 지우는 세상을 선과 면 그리고 구조로 이해했다. 그의 세상은 모든 것이 계산되고 설계된 완벽한 청사진과 같았다. 그 완벽한 세상에 균열을 낸 것은 도예과 학생 서유미였다. 그녀는 지훈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물레를 돌리며 세상을 빚어내는 여자. 계획보다는 직감을 계산보다는 열정을 믿는 여자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낡은 공동 작업실에서 시작되었다. 밤늦도록 과제에 몰두하던 지훈의 눈에 흙과 혼연일체가 되어 물레를 돌리는 유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집중력은 경건하기까지 했고 땀방울이 맺힌 콧잔등은 성스러워 보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들은 예술과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지훈은 유미의 자유로운 영혼에, 유미는 지훈의 굳고 따뜻한 마음에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풋풋하고 진실했다. 지훈은 유미를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작은 집 모형을 설계해 선물했고 유미는 그의 손에 꼭 맞는 비대칭적인 모양의 찻잔을 빚어주었다. 그들은 소박한 행복을 꿈꿨다. 졸업 후 작은 작업실을 얻고 지훈은 건물을 짓고 유미는 그릇을 빚으며 서로의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미래. 그들의 사랑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하찮아 보였다.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조차도 그들의 젊음과 사랑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미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지만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앞섰다. 지훈은 유미를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그들은 아직 어리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아이의 미래를 상상했다. 아빠를 닮아 총명할까? 엄마를 닮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날까? 그들의 순진한 계획 속에는 어떠한 불행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강태준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아들의 주변을 늘 감시하던 비서실을 통해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계획에 서유미라는 여자는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지훈을 집으로 호출했다. 그리고 아들의 모든 항변과 애원을 무시한 채 그날 밤으로 아들을 강제로 유학길에 오르게 했다. 휴대폰을 빼앗고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한 채 아들을 자신의 통제해 완벽히 가두었다. 며칠 후 서유미는 강태준의 호출을 받았다. 태상그룹 본사가 아닌 인적 드문 교외의 한적한 자회사 건물 회의실이었다. 차갑고 개성 없는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는 강태준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색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는 유미에게 자리를 권하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 시선만으로도 유미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강태준은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음 같았다. 내 아들 인생에 걸림돌이 될 생각은 마라. 너와
내 집안 수준으로는 감히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는 이미 정해진 며느리감이 있으며 그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태상그룹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미의 뱃속 아이를 생명이나 손주가 아닌 내 뱃속의 것,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유미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다. 이 돈을 받고 뱃속의 것을 깨끗이 정리해라. 그리고 지훈이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이것이 내가 내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그의 말은 제안이 아니었다. 선고였다. 만약 거절한다면 이 돈은 네 장례비가 될 수도 있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힘이 나에게는 있다. 유미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제 뱃속에는 회장님의 손주가 지훈 씨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비웃음이 스쳤다.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가장 경멸했다. 사랑 그런 하찮은 감정 노름으로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칠 셈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유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이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학을 떠났다. 내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야. 그러니 헛된 희망은 버려라. 그 말은 유미의 마지막 희망을 꺾는 비수였다. 강태준은 가방을 닫지도 않은 채 방을 나갔다. 돈다발이 가득한 가방과 함께 유미는 차가운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유미는 지옥을 경험했다. 지훈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왔고 그의 집과 학교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말이 사실임을 자신이 철저히 버려줬음을 깨달았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작은 자취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다. 눈앞에 놓인 돈 가방은 그녀를 끊임없이 유혹했다. 이 돈만 받으면 이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바로 그 순간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태동이 느껴졌다. 톡 작은 생명이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 그 작은 움직임이 유미에 무너져 내리던 세상을 붙잡았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꺼내보았다. 작은 점처럼 보이던 생명. 지훈과 자신의 사랑의 결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흙으로 생명을 빚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내 몸속의 생명을 내 손으로 부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유미는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돈에 손대지 않았다. 그가 제안한 비참한 자비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다. 그녀는 밤새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쌌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아무도 모르게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돈 가방을 자취방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더러운 돈과 그의 세계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자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현재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 그곳은 태상그룹의 정점이자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서울의 정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최소한의 가구로만 채워졌지만 하나하나가 국보급인 집기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로 오늘 그 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강태준 자신의 내면이 완벽하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로비에 소란이 정리되고 아이들이 그의 개인 비서팀에 의해 격리된 직후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다. 그는 책상 위를 손으로 한 번에 쓸어버렸다. 값비싼 만년필과 결제, 서류 크리스탈 문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그보다 더 거대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었다. 감히 그 계집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6해 동안 아이 셋을 숨겨왔는가?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지독한 모욕감으로 들끓었다. 서유미라는 여자는 그의 인생에 있어 완벽하게 삭제된 파일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파일은 삭제되지 않았을 뿐더러 바이러스처럼 증식하여 그의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최 실장 들어와. 문이 열리고 그의 그림자 최영환 실장이 소리 없이 들어왔다. 최 실장은 바닥에 흩어진 잔해를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강태준의 수족으로 일하며 그의 모든 비밀과 어두운 일들을 처리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주인의 분노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다음 명령을 기다릴 뿐이었다. 강태준은 턱짓으로 그를 가까이 불렀다. 지난 6년간 서유미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녀가 쉬었던 모든 숨결까지 알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아이들 내 핏줄이 맞는지 확인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올려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경멸적인 어조로 덧붙였다. 아프다는 건 무슨 수작이지? 그것도 확인해. 돈을 노린 연극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그는 최 실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명령했다. 그리고 최 실장, 로비에서 있었던 일은 완벽하게 지워. 협박을 하든 돈을 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이 일이 외부로 한 글자라도 새어나가는 날엔 자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최 실장은 그 살벌한 명령에 미동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짧은 대답만을 남기고 소리 없이 집무실을 나갔다. 그가 나간 후 강태준은 다시 한번 깊은 분노와 혼란 속에 홀로 남겨졌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의 또 다른 심장부인 기획조정실. 강태준의 아들 강지훈 전무는 무미 건조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6년 전에 열정 넘치던 건축학도는 이제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유능하지만 영혼 없는 경영인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개인적인 물품 하나 없이 차가웠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주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의 삶 자체가 그러했다. 그의 결혼 생활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정해준 유력 정치인의 딸 윤서현과의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그들이 함께 사는 한남동의 대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쇼윈도에 가까웠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서로에게 무심했다. 서현은 새로 개관한 갤러리나 자선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우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비싼 와인으로 목을 축일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어떠한 온기도 진심도 없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섬과 같았다. 지우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태상그룹의 후계자로서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었다. 서유미를 잇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고 술에 기댔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미의 기억은 흉터처럼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가끔씩 꿈에서 그녀를 보았다. 흑투성이 손으로 웃던 그녀의 모습,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수줍게 고백하던 그 순간. 꿈에서 깨면 언제나 지독한 현실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도 기나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그는 복도에서 직원들이 무언가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오늘 로비에서 난리도 아니었다며 웬 아이들이 나타나서 회장님한테 무릎을 꿇었다던데. 새쌍둥이라던데. 얼굴이 전무님이랑. 그 순간 직원이 지훈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지훈은 그들을 차갑게 쏘아보고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 새쌍둥이. 회장님, 단편적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조합되며 불길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몇 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틈으로 서유미의 얼굴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견고했던 무관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편 최 실장은 강태준의 명령을 받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직속팀인 그림자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태상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전문가들이었다. 몇 통의 전화가 오고 갔다. 아이들이 대기실에서 마셨던 생수병이 비밀리에 수거되어 유전자 분석 연구소로 보내졌다. 병원 전산망이 해킹되어 서유미의 진료 기록이 최 실장의 태블릿 PC로 전송되었다. 지난 6년간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이 샅샅이 훑어졌다. 태상그룹의 무서운 정보력과 권력이 거대한 그물처럼 서유미의 삶 위로 펼쳐졌다. 밤이 깊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가 정복한 왕국의 보석들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보고도 어떠한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최 실장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성에 갇힌 채 스스로 만들어낸 과거의 망령들에게 포위당한 늙은 왕. 그의 집무실을 채운 침묵은 더 이상 평화로운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지진의 전조, 그의 세계 전체를 뒤흔들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6년 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대가를 그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에는 밤새 꺼지지 않은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댔지만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6년 전의 과거와 어제의 현재가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에 생긴 균열은 밤사이에 더 크고 깊게 벌어져 있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최영환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밤새 잠을 못 잤을 주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강태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최 실장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안에 그가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최 실장은 말없이 다가와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묵직한 종이의 무게가 강태준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수많은 전문 용어와 복잡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마지막 한 줄에만 꽂혔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차갑고 명료하며 절대적인 숫자. 그 어떤 변명이나 부정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과학의 판결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역시나 그 여자의 얼굴 위에 겹쳐 보이던 아들의 모습은 착각이 아니었다. 그의 핏줄.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오염될까 두려워했던 바로 그 핏줄이 그가 가장 경멸하던 곳에서 그의 허락도 없이 무려 셋으로 증식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신의 저주인가?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다음 장을 넘겼다. 최 실장이 밤새 정리한 서유미의 6년간의 행적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그녀의 삶을 요약하고 있었다. 서울을 떠난 그녀는 도예로 유명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아이 셋을 낳고 혼자 힘으로 길렀다. 다른 남자는 일절 없었다. 처음 몇 년간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소예라는 예명으로 연 작은 도예 공방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자리를 잡았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작품 사진과 함께 그녀의 작품이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 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도 첨부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아이들을 앞세워 나타난 비참하고 천박한 여자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돈 없이도 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에 대한 또 다른 일격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서유미여의 의료 기록이었다. 불법적인 경로로 빼낸 것이 분명한 그 기록들은 그녀의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진단명 재생불량성 빈혈 말기. 보고서는 의학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었다. 골수가 더 이상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 그녀는 지금 끊임없는 수혈에 의지해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아래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 적힌 한 문장이 강태준의 눈을 찔렀다. 유일한 완치 방법은 조혈모세포 이식뿐이며 가족, 특히 직계 자녀와의 조직적 합성항권의 일치 확률이 가장 높음. 순간 강태준은 숨이 멎는 듯했다. 로비에서 아이들이 외쳤던 엄마를 살려주세요 라는 절규의 의미가 비로소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것은 돈을 노린 협박이나 연극이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걸하는 처절한 외침이었던 것이다. 지독한 아이러니가 그의 전신을 덮쳤다. 6년 전 그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없애버리려 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미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오염이라 여겼던 그 핏줄이 이제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그의 유일한 후손이 되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어미가 살아야 하고 어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이들뿐이다. 그 모든 고리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과거가 만들어낸 완벽한 지옥도였다. 한편 강지훈은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어제 복도에서 들었던 직원들의 수근거림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새쌍둥이, 전무님과 닮은. 그는 미친 소리라고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6년 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그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출근했지만 그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창에 서유미라는 세 글자를 쳤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눈에 한 기사가 들어왔다. 서울의 서유미가 아닌 지방에서 활동하는 소예라는 이름의 도액에 대한 기사였다. 그는 무심코 기사를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6년의 세월이 흘러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그 깊은 눈매와 단단한 인매는 분명 서유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고요한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지역 신문에 실린 새쌍둥이와 함께 꿈을 빚는 싱글맘 도예가 소예라는 제목의 작은 인터뷰 기사. 기사에는 작업실 앞에서 새 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유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지우는 화면 속 아이들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놓은 듯한 얼굴들. 자신의 눈, 자신의 코, 자신의 얼굴형. 로비에 뜬 소문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시간과 정황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는 아버지였다. 6년 동안 그는 새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충격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참혹한 죄책감.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6년 전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비겁하게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아이 셋을 낳고 기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당장 그녀를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강태준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진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끈질겼다. 그는 서유미라는 여자가 돈을 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을 앞세워 거액을 요구하며 추잡한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버리려 했던 자신의 핏줄, 바로 그 아이들이 쥐고 있었다. 그는 이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선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협상이 아닌 통보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강태준은 차창 밖 풍경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유미를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병들고 약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녀의 하찮은 자존심 따위는 쉽게 부서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왕이었고 지금 병든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항복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병원은 그가 평생 경멸해온 공간이었다. 소독약 냄새, 나약한 인간들의 신음소리,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복도. 그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나약함과 패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최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그가 병원에 도착하자 병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허리를 숙였다. 그는 병원장의 과도한 친절을 무시한 채 곧장 서유미의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키며 고개를 숙였다. 서유미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링거를 꽂은 가느다란 팔은 그녀가 얼마나 위독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쳐 보이는 눈빛 속에는 쉽게 꺼지지 않을 조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을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3명의 아이들과 엄마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 그림이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가 숨쉬는 이유였다.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최 실장은 문 밖을 지켰다. 그의 등장에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6년 만에 재회였다. 강태준은 조금 더 늙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서유미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6년 전처럼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허락도 없이 앉았다. 마치 자신의 집무실에 앉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오만했다. 그는 안부 인사 같은 불필요한 말은 생략했다. 내 병에 대해서는 들었다. 내가 아니면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닌 냉혹한 현실의 통보였다. 그는 그녀를 환자가 아닌 거래 상대로 보고 있었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침대 옆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내 제안을 들으러 왔다. 너와 내 손주들을 위한 제안이지. 그는 거래 조건을 기계처럼 읊기 시작했다. 첫째, 태상그룹이 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국내 최고 의료진으로 팀을 꾸려줄 것이고 필요하다면 해외로 보내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주겠다. 둘째, 아이들은 오늘부로 내 집으로 들어온다. 태상그룹의 후계자로서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셋째, 내 병이 완치되면 너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도 좋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을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단 조건이 있다. 너는 아이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 한다. 모든 친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해. 아이들에게 너는 그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그 아이들은 이제 강씨 가문의 자식이니까. 서유미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 변화도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충격과 고민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죽어가는 어미에게 이보다 더 관대한 제안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잠시 후 유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이나 안도가 아닌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처연한 미소였다. 그녀는 링거를 꽂지 않은 손으로 아이들의 그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6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병 때문에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여전히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사람의 마음도 엄마와 자식의 인연도.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절하겠습니다. 회장님의 그 더럽고 오만한 제안.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죽어가는 주제에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을 거부하다니. 지금 뭐라고 했나?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녕 모르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건 너를 위한 마지막 기회야. 이기적인 고집으로 네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 셈인가? 네가 죽고 나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나? 고아원에서 비참하게 살게 될 거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건가? 그의 잔인한 말에 유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제 아이들은 회장님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6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제 세상의 전부입니다. 차라리 아이들 곁에서 죽을지언정 제 아이들을 회장님처럼 차갑고 영혼 없는 괴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가난해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회장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온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차가운 성이 아니라요. 유미의 방역은
강태준의 허를 찔렀다. 그녀는 그의 가장 아픈 곳 아버지로서의 실패를 건드렸다. 그는 아들 지훈을 자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물은 영혼 없는 인형에 불과했다. 유미의 말은 그가 아들에게 주지 못한 것, 바로 사랑과 온기를 자신이 아이들에게 주었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후회하게 될 거다. 반드시 오늘 내 제안을 거절한 것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사라지자 유미는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았다. 강인했던 표정이 무너져 내리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처절한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그림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다. 이 싸움은 그녀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 강지훈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사무실을 뛰쳐나온 그는 비서의 다급한 부름도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놀란 시선도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노트북 화면에서 본 한 장의 사진, 새 아이와 함께 웃고 있던 서유미의 모습에 정지해 있었다. 6년, 그가 비겁하게 외면하고 도망쳤던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그의 아이들을 무려 셋이나 되는 생명을 지켜내고 길러냈다. 그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채 몸을 던졌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숨이 가빠왔고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려왔다. 그는 몇 번이나 시동을 걸고 나서야 겨우 차를 출발시킬 수 있었다. 소의 공방. 기사에 나왔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프다. 지역신문의 작은 기사에는 그녀의 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어제 로비에서 아이들이 외쳤던 절규가 그의 뇌리에서 메아리 쳤다.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는 핸들을 꺾어 서울 시내 병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태상그룹과 연계된 가장 큰 병원. 아버지라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분명 그곳에 그녀를 두었을 것이다. 자신의 통제해, 자신의 감시해. 그는 서유미라는 이름으로 환자 조회를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그런 환자는 없었다. 아버지가 가명을 썼을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차를 세웠다. 어떻게 그녀를 찾아야 하는가? 이 넓은 서울에서.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아내 윤서현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어버리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다. 서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어디에요? 시아버지께서 찾으시던데. 오늘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으시던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했어요. 그녀의 말 속에서 지훈은 단서를 찾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떠보고 있다.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을 그리고 유미의 병까지도. 애원우 병원이지.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서현은 잠시 침묵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그 여자와 아이들을 어디에 뒀는지 알아 제발 서현 씨. 이번 한 번만.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서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의 일에 무관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어쩌면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쇼윈도 부부 생활에 대한 작은 반항심이었을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병원 이름을 말했다. 태상그룹 VVIP들만 이용하는 철저히 외부와 격리된 병동이 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흑투성이 손으로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던 유미의 미소.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서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던 자신의 비겁한 뒷모습. 그는 괴로움에 신음했다. 그는 살인자였다. 그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제 손으로 죽인 살인자. 병원에 도착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뛰었다. VVIP 병동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태상그룹 강지훈 전무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뿌리치듯 그들을 지나쳐 병동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는 마침내 서유미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서예나라는 가명으로 등록된 1인 특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가 있었다. 그는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복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병실 문이 안에서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이 하나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화면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살아 움직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복도 끝 자판기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잠시 후 다른 두 아이도 뒤따라 나왔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자판기 앞에 모여 섰다. 엄마가 좋아하는 복숭아 주스. 돈이 모자라네. 내가 동전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마시면 엄마가 힘을 내실까. 아이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차마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6년 동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죄인. 그런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 천사 같은 아이들 앞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이 동전을 모아 겨우 주스 하나를 뽑아들고 기뻐하며 돌아설 때였다. 아이들 중 하나가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잠시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 순수한 물음에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네 아빠란다. 이 간단한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냥 길을 잃어서. 혹시 서예나 씨 병실이.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경계심을 풀고 대답했다. 저희 엄마 병실이에요. 아저씨, 우리 엄마 아세요? 지우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들은 그를 병실 앞으로 이끌었다. 엄마는 지금 주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자야 한대요. 아이들은 어른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열린 문틈으로 침대에 잠들어 있는 유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쁘게 오르내리는 마른 어깨. 그가 기억하던 생기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독한 현실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한 아이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빌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도 없어요. 아저씨, 혹시 우리 할아버지 아니세요? 아이의 눈에는 간절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무너지듯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당황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아저씨도 아프세요. 지우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어놓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품에 안겼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는 흐느끼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아이들은
아빠라는 말에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을 안고 있는 남자의 품은 따뜻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울던 지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마주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저 병실에 누워있는 여자의 남자였다. 그는 지난 6년간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사자가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본능이 마침내 깨어났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반드시 엄마를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병실을 뒤로 한 채 망설임 없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태상그룹의 제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강지훈이 태상그룹 본사 아버지가 있는 펜트하우스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강태준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를 제 발 아래 둔 채 군림하는 절대자의 모습.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지훈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위대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낡고 고집스러우며 외로운 독재자의 뒷모습일 뿐이었다. 앉아라. 강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놀라움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한 오만한 평온함. 지우는 아버지가 권하는 소파에 앉지 않았다. 대신 방을 가로질러 그의 거대한 책상 앞에 섰다. 아들과 아버지의, 아니 두 남자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유미 씨와 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제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소유권의 선언이자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 그래서 어쩌겠다는 개냐. 6년 동안 내팽개쳐뒀던 애비 노릇이라도 이제 와서 해보시겠다. 비아냥거림이 날카롭게 지훈을 찔렀다. 죄책감을 자극하여 그를 다시 무릎 꿇리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오늘의 지훈은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네, 그럴 겁니다. 제가 지난 6년간 저지른 죄 지금부터라도 갚아 나갈 겁니다. 유미 씨 곁에서, 그리고 아이들 곁에서요. 지훈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수술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 골수를 유미 씨에게 이식해주세요. 당장 수술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냉소가 걸렸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내 핏줄을 낳은 계집이다. 내 명예에 먹칠을 하고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했던 여자야. 그런 여자를 내 아들의 몸을 축내가면서까지 살려줘야 할 이유가 뭔가.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이미 제안을 했다. 아이들을 내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그 오만한 계집이 거절했어. 스스로 살 기회를 걷어찬 거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의 잔인함과 오만함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게 제안입니까? 돈으로 목숨을 구걸하고 엄마에게서 아이들을 빼앗는 게요. 그건 거래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아버지는 유미 씨의 목숨과 아이들의 미래 둘 다를 가지려 하셨지만 이제 그 무엇도 아버지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지훈의 도전적인 태도에 강태준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낯선 위협감을 느꼈다. 늘 순종적이고 무기력했던 아들이 아니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도움 없이는 수술은커녕 그 여자 병원비 하루도 감당 못해. 내가 병원에 말 한마디만 하면 당장 그 여자는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네가 가진 모든 것,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들어준 거다. 내가 거둬들이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 발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렇게 하시죠.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시오. 태상그룹 후계자 자리, 제가 가진 재산, 이 지긋지긋한 집까지 전부 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책상 위 냅킨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그의 개인 변호사 연락처였다. 내일 아침 윤서연 씨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겁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기자회견. 네,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태상그룹의 강태준 회장께서 6년 전 아들의 연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돈으로 뱃속의 손주를 지우려 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의 엄마가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 낱낱이 전부 다요. 내가 감히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이 지훈의 뺨을 향해 날아갔다. 짝살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무실을 울렸다. 지훈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보았다. 태상그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쌓아 올린 아버지의 명예는 어떻게 될까요? 비정한 할아버지 아들을 파멸로 이끈 매정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의 눈에서 그는 진심을 읽었다. 저 녀석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스스로를 불태울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 태산. 그 왕국이 지금 그의 아들, 그의 유일한 후계자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부자 간의 전쟁은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날 저녁 한남동 대저택의 식탁에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윤서연은 남편의 뺨에 난 손자국과 시아버지의 살벌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이 이혼을 통보했을 때 그녀는 놀라기보다는 차라리 안도했다. 이 영혼 없는 결혼 생활을 끝낼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안의 분위기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는 아들의 반란을 어떻게 짓밟을지,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굴복시킬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포기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가 물러서는 순간 그의 세계는 끝장이다. 그는 아들이 아직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했다. 서유미의 병실에 갑자기 병원 법무팀이 들이닥쳤다. 밀린 병원비를 당장 정산하지 않으면 퇴원 조치하겠다는 통보였다.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도예 공방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쳐 탈세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모든 법인카드가 정지되었고 회사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
온갖 험담과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자신에게 맞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는 지훈이 곧 두 손 들고 항복하러 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훈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상금을 털어 유미의 병원비를 겨우 막고 변호사를 선임해 세무조사에 대응했다. 그는 밤낮으로 유미의 병실을 지키며 아이들을 돌봤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돈과 배경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은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서유미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러 개의 전선을 동시에 지휘하는 폐잔병처럼 고군분투했다. 한 손으로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아버지의 부당한 압박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돈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무기 앞에서 그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해 보였다. 그는 지쳐가고 있었다. 그의 외부적인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병실 안에서는 서유미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점점 폐색이 짙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압박으로 인해 최상의 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처치마저 제한되는 상황. 극심한 스트레스와 약해진 면역력은 그녀의 몸을 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천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고의 그 호흡은 눈에 띄게 가빠졌다. 생명 유지 장치의 모니터에서 울리는 경고음의 간격이 점점 짧아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 오후 아이들과 함께 병원 복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지훈의 귀에 병실 안에서 터져나온 요란한 경보음과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 카트를 밀며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그 혼란 속에서 한 간호사가 겁에 질린 아이들과 지훈을 병실 밖으로 밀어냈다.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문이 닫혔다. 지훈은 닫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들과 긴박한 지시들이 뒤섞여 새어나왔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엄마, 괜찮은 거죠? 지훈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지만 정작 그 자신도 온몸을 통제할 수 없이 떨고 있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복도에서의 기다림은 피를 말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마침내 병실 문이 열리고 땀으로 흠뻑 젖은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지훈은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다. 의사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폐혈성 쇼크가 왔습니다. 현재 약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지훈은 귀를 의심했다. 혼수 상태. 그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의사는 잔인한 현실을 계속해서 전했다. 환자분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혈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24시간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병원 행정상 지급 보증 문제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일격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그녀의 목숨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지훈의 모든 저항과 발버둥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는 졌다.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휘청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아이들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에게 매달려 엄마를 살려달라고,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애원했다. 지우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영혼까지 부서지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가진 패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였다. 울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위로 겹쳐지는 유미의 창백한 모습.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불꽃이 튀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약점. 그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태산이라는 이름의 명예와 대외적인 이미지.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무기가 남아 있었다. 진실. 그것은 자신마저 파멸시킬 수 있는 공멸의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훈의 눈빛이 바뀌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에 모든 것을 건자해 서늘한 결기가 어렸다. 그는 아이들을 간호사에게 잠시 맡기고 복도 구석으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가 아는 기자 중 가장 집요하고 겁이 없기로 소문난 사회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태상그룹에 대해 모든 것을 폭로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강태준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전부 다요. 수화기 너머로 기자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장소는 여기 태산병원 1층 로비입니다. 1시간 뒤에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메라를 가지고 오십시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그는 더 이상 태상그룹의 후계자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명예와 가족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그는 모든 것을 도박판 위에 던졌다. 사랑하는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위해서 그는 천천히 1층 로비를 향해 걸어갔다. 유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의 귓가는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로비에 가까워질수록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거대한 성에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처절한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태산병원 1층 로비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공간을 갈랐고 질문을 쏟아내는 고함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강지훈은 등대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두 눈은 결연한 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림없이 로비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태상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들입니다. 오늘 저는 제 아버지와 태상그룹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한마디에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카메라와 모든 눈이 오직 그에게만 집중되었다. 거대한 역사에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태준 회장은 최 실장이 다급하게 튼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을 향해 반역의 칼을 빼어든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최 실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막아야 합니다, 방송을. 하지만 강태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무감각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다시 로비. 지우는 6년 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지만 모든 감정을 실어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유미와의 순수했던 사랑, 예기치 않았던 임신, 그리고 아버지의 잔인한 개입. 그는 돈 가방을 앞세워 사랑하는 여자를 내치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던 아버지의 모든 만행을 폭로했다.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도 숨기지 않았다. 두려움에 굴복해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그는 눈을 감았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더욱 거세졌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가문의 가장 은밀한 치부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화면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아들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평생을 지켜온 명예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른 쪽 모니터에서는 태상그룹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다. 이사들과 정계의 거물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훈의 기자회견이 한창일 때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서유미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의 생명 유지 장치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모니터 위에는 평평한 직선이 그어졌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의료진이 긴급하게 달려들어 제세 동기를 준비하고 한 의사가 그녀의 가슴 위로 올라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서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로비의 지우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가 손짓하자 간호사에게 맡겨줬던 새 아이가 기자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들은 수많은 어른들과 카메라 앞에서 겁에 질려 있었지만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스크린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를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제 아버지는 지금 저 위에서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의 어머니를 말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중환자실이 있는 위층을 가리켰다. 아이들은 아빠의 말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엄마 살려주세요. 아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지우는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 아내와 아이들의 엄마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제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 제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손주들이 우는 모습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애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던 강태준의 무언가가 마침내 부서져 내렸다. 그것은 평생을 지켜온 오만함이었을까? 아니면 아들을 향한 비틀어진 부성애였을까? 어쩌면 그 둘 모두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왕국은 후계자 없이 폐허가 될 것이고 그는 역사상 가장 비정한 아비이자 할아버지로 기록될 것이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최 실장이나 보안팀이 아닌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패배를 인정한 적 없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수술, 준비해, 당장. 병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회장님 행정 절차와 강태준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아들 강지훈의 골수를 써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최 실장이 즉시 병원장에게 재차 연락해 회장의 명령을 확인시켰다. 중환자실에서는 심폐소생술로 겨우 미약한 심장 박동을 되찾은 의료진에게 긴급 지시가 전달되었다.
수술실이 빛의 속도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로비에서는 한 비서가 달려와 기자회견을 중단시키고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았다. 전쟁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만이 남았다. 지훈은 수술을 위해 이송 침대에 실려가며 수술실의 푸른 등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다른 차원처럼 더디게 흘렀다. 강태준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패배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 홀로 서서 꺼져버린 수술실 표시등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최 실장이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기자회견의 후폭풍을 막아내고 있었다.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의 부재 속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어붙어 있던 복도의 공기가 비로소 녹아내렸다.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강태준은 누구도 보지 못하게 돌아서서 마른 세수를 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떠들썩했던 재벌가의 스캔들을 조금씩 잊어갔다. 서유미는 서울의 소란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요양원에서 회복에만 전념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공식적으로 태상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윤서현과의 이혼도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는 더 이상 태상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오직 한 여자와 세 아이의 보호자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그들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지훈은 지난 6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서툰 솜씨로 유미가 먹을 죽을 끓였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열을 체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도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헤집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함께 현재를 견뎌내는 동지애와도 같은 새로운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라는 존재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지훈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함께 동화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엄마를 향한 아빠의 지극한 사랑과 자신들을 향한 따뜻한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빠는 왜 이제 왔어요?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은 어느새 아빠, 오늘 저녁엔 뭐하고 놀아요? 라는 기대 섞인 물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훈은 그 변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기자회견의 파문으로 그는 그룹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야만 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그의 권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는 늙고 지쳐 보였다. 그는 아들이나 유미 앞에 직접 나타날 용기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방식대로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 실장이란 이름의 메신저를 통해 아이들에게 최고급 장난감과 책들이 회사의 이름으로 배달되었다. 유미의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요양원 비용 일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결제되었다. 그리고 가끔 아무도 모르게 그의 검은색 세단이 요양원 근처 언덕에 와서 조용히 머물다 가곤 했다. 그는 차 안에서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그리고 그 곁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지훈과 유미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언덕 위 차 안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앞에 아이들 중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연을 날리다 줄이 끊어져 연을 쫓아 언덕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아이는 낯선 할아버지와 마주치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경계심 없이 다가와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강태준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더니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아빠가 화나면 단 거 먹으래요.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받아 들었다. 아이는 해맑게 웃어 보이고는 다시 연을 찾아 언덕 아래로 달려갔다. 그는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달콤한 사탕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평생 맛보지 못했던 이상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으로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희미하게 깨닫고 있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유미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다시 물레 앞에 앉았다. 그녀의 작품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지우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열어 거대한 빌딩이 아닌 사람의 온기가 담긴 작은 집들을 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결합을 서두르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 누구보다도 단단한 유대감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다. 유미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해변으로 난 길 저편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제왕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멀찍이 서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님을, 자신에게는 더 많은 속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유미는 지훈과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상처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가족의 풍경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사랑과 강인한 의지는 가장 잔인한 권력마저도 이겨낼 수 있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바다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